오늘의 마지막 영상 전자투표 333쪽부터 359쪽까지 한 20장이 좀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아마 교과서에 이게 외국의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전자투표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전자거버넌스, 그리고 행정 시스템,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떤 인트라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 그리고 잘 만드는 나라예요. 별로 소개를 드릴 게 없어요. 외국 사례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부터 나라 하나가 꼭 이제 좀 눈에 띄는 나라가 있어요. 이 전자정부를 얘기할 때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 전자정보를 다른 분한테 또 배우실 일이 있게 되거든. 자, 발트 3국. 자,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남쪽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러시아 입장이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번 에스토니아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그러니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옆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발트 3국이라고 있어요. 발트 3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나라고, 독립을 해서 이제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잘 이렇게 보도가 되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실 텐데, 서유럽, 우리가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이쪽은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리고 독일이나 벨기에라든가 이런 곳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이런 쪽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북유럽, 그리고 러시아 그래도 의외로 우리가 유럽을 가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과 러시아. 그 다음에 제일 의외로 관심이 없는 데가 이 동유럽 국가 쪽이에요. 발트 3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뭐지? 딱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자정부와 인터넷 시스템, 인터넷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로 따지면은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상위권의 나라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러시아에 아무래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이것도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러시아의 과학자들, 특히 에스토니아 지역에 머물고 있던 과학자들이 비교적 모스크바 중심의 과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자유롭게 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그렇죠. 제가 이게 지금 에스토니아하고 이게 지금 지역이 굉장히 먼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 서울에서 안양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먼 지금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해서 그렇지 거리가 굉장히 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이제 독립이 되면서 아주 운 좋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했던 과학자들 덕분에 스카이프를 개발하게 되죠. 스카이프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화상, 채팅 이런 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스카이프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분증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모두 이 전자신분증에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에스토니아하고 한국을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고 안정적이냐를 가지고 에스토니아와 한국을 동등 비교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인구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작아요. 인구수는 작고 국토의 면적도 우리 한국의 절반 크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면적도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독특한 지형이 있어요.
산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지역이 산이 별로 없고 숲, 이게 길게 키가 큰 나무들 있죠. 숲이 굉장히 울창하고 숲이 이 나라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교수님 왜 이게 전자정보에서 이런 지정학, 지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지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리, 그러니까 산과 들, 강, 바다 이런 게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기본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습성, 관습, 경제발전의 어떤 요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에스토니아의 숲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 숲이에요. 이게 워낙 좀 원시림? 굉장히 빽빽하고 울창하고,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우리의 그 자연보호 개념이요. 이런 숲이라 가지고 이게 뭐 그 사실은 가용, 쓸 수 있는 토지의 여건이 그렇게 크진 않아. 원래 면적이 작은데 그 중에서 절반이 보호 가치가 높은 숲이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면적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눈을 좀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리고 기술 집약적 산업들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에 전기만 들어오면 연구하고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에스토니아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계열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큰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에스토니아의 그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인터넷 관련된 기술 개발에 이 대통령 본인이 관심이 많게 되면 일단 그 대통령 이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의 관심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아직까지 우리가 뭐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고 법 체계가 이렇게 세밀하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하는데, 그 지도자, 이른바 대통령이나 총리, 수상의 어떤 그 개성은 너무 심하게 잘 반영돼요. 만약에 야, 인터넷 이거 별 필요 없잖아, 이거 관심 없어, 이거 개발하지 마, 그러면은 그만큼 뭐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반대로, 자,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은 자, 인터넷 개발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계통에 이런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뭐 이걸 앞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에스토니아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몇 가지 자료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상상은 돼요. 좀 부정확한 이야기긴 한데 상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사실 전자정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 급해요. 빨라야 돼요. 빨리 뭔가 와야 돼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빨리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고유명사잖아요. 자, 빨리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벼락치기를 하죠.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벼락치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평소에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닥치고 막 건이 터져요.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이런 특성들이 정보통신기술에 너무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인터넷 느리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못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는데 속 터져가지고 안 본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말지 이걸 보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도 그럴 텐데요. 이런 신속함을 강조하는 문화가 인터넷을 발달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토의 면적이 남한만 봤을 때 작은 편이고요. 뭐 삼면이 바다고 사계절이 뚜렷한, 너무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또 자원, 뭐 이게 땅을 파서 뭘 할 수 있는 자원이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석유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방울도 안 나는 경우고, 이렇게 국토를 가지고, 국토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외국에다가 이걸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특히 땅에 관련된 거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것, 기술 집약적 산업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LG를 중심으로
전자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뭐 우리가 저 구글이요,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데하고 지금 사실 쌍병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은요. 이 기술 집약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한 번쯤 이런 인터넷이나 전자, 온라인 수단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국가의 어떤 환경은, 그리고 그 인구, 지리, 문화적 특성, 그 어떤 민족의 속성, 민족의 이런 그 개성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전자정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어차피 사람이 전자정부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얘기만 끝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포털 사이트 이렇게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동영상 보고 뭐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결제하고 이러는 거요. 별로 어색함이 없어요. 더 빨라지고 더 편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하고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요. 가끔은 클릭을 어디서 해야 될지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 거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아니 뭐야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여기 있을 텐데 얘는 왜 없어? 어디를 눌러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해? 돌아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업무 순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클릭하는 순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자민주주의 똑같습니다.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 전자정부를 오늘로서 이제 책에 있는 진도는 전부 다 마무리하는데요. 그 사회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환경, 뭐 인과학적 특성,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민족성까지요. 이런 것들이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전자거버넌스 이런 것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자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전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이만큼이라도 담고 계시면은 좀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